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 소개를 하고 싶다는데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러라고 했죠. 저희 아들이 고른 아이라면 분명히 좋은 아이일 거라 벌써부터 설렙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제 아빠랑 똑같이 키워놨거든요. 그건 자신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나 싶어 궁리를 하다가 제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나 싶어 시간이 참 빠르다 싶더군요.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신 분이죠.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처음 만나 55살이 넘어 3년 전쯤 소천하셨으니 어머니가 절 키워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시면서도 병간호를 하는 제가 힘들까봐 안간힘을 쓰시면서 제 앞에서 괜찮은 척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찮으니 간병인 쓰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죠. 저를 진심으로 아끼셨고 예쁜 기뻐해 주셨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보다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았거든요. 남편에게 농담처럼 나는 당신보다 어머니가 좋아서 결혼한 걸 절대 후회 안 해. 난 우리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라고 하곤 합니다. 그럼 남편은 우리 엄마가 아들 살리셨네 하고 웃고요. 사실 남편도 제게는 넘치게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죠. 매일 술에 취해 고성을 내지르고 물건을 던져가며 엄마에게 손까지 대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죠. 그나마 할머니가 쫓아 들어와 계시면 목소리만 높이다. 잠이 들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나눈 대화다운 대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황망하게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가득 가지고 바라보았던 아버지였지만 그렇게 떠나버리니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18살이었는데도 아이처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에는 진짜 할머니와 저 이뿐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6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할머니와 저 아버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엄마가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그저 할머니의 품이 가장 따뜻했고 할머니의 미소가 가장 좋은 줄 알고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아주 없을 순 없었기에 마음 한편이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을 할머니는 눈치를 채신 건지 안쓰러워만 하셨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하실 정도로 손녀 바보이셨기에 아버지의 폭력 어린 행동들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두렵고 싫었던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할머니였고 그런 아버지 처음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할머니였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어도 할머니 때문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무도 몰래 엄마를 찾아보겠다고 나서 보기도 했으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야 SNS도 있고 여기저기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곳도 많지만 그때는 경찰에 찾아가도 힘들더라고요. 엄마 이름도 너무 흔한 이름이기도 했고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지 않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상자 안에 엄마라는 존재를 담아 꾹꾹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봐야 생각나는 기억이라곤 고작 저를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하며 부르던 콧노래와 내려 묶은 머리를 고쳐매며 짓던 미소뿐이었으니까요. 다른 모습들은 좋지 못했던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아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덮어놓고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잠이 든 채 얼굴을 쓸어내리며 가여운 내 새끼,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이 든 척눈을 감고 있는 줄은 모르시고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할머니가 왜 다 잘못이라고 하지라며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들 때문에 도망간 며느리, 그리고 보살펴야 하는 손녀까지 다 떠안고 사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단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는 할머니를 불쌍해하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둘만 남게 되었던 거죠. 할머니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며칠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저도 그냥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다 학교에 다녀오니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더 안쓰러워 보여 와락 안아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토닥이시며 우리 불쌍한 아가,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난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나는 할머니 사랑받아서 괜찮아. 부모 복이 없나 보지 라고 했더니 저랑 몸을 떨어뜨려 제 얼굴을 보시면서 너가 아비 복이 없지 왜 부모 복이 없어. 너희 엄마는 널 엄청 아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끼긴 뭐를 아껴. 그런 사람이 날 왜 버리고 가? 아버지가 미웠어도 날 정말 아꼈다면 데리고 가던가 참았겠지 라며 말하자 그랬겠지. 나만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는 참 착하고 손도 야물고 좋은 색시였어. 내 아들 같은 놈만 안 만났어도 그 고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아무리 감싸주고 챙겨도 같이 사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그 모양이니 어찌 버티겠냐. 너희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가라고 했어. 가서 새 출발하라고 무릎 꿇고 너만 데려가게 해달라는 걸 내가 못하게 했어. 너까지 데리고 나가 어떻게 새 출발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안 가고 버티더라. 그런데 너희 아비가 또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싸둔 짐을 본 거야. 난리가 났지. 그래서 내가 얼른 가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갔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갔어. 너희 엄마 원망은 하지 마. 나는 할머니의 말에 지워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멍든 얼굴, 붕대를 감고 절뚝이던 다리. 그러면서도 엄마는 저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동요를 불러주며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다며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니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자고, 언젠가 다 낳은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 구경을 가자고 했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었던 엄마의 그 씁쓸한 미소까지 떠올랐죠.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저를 온몸과 온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제가 오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라. 너가 울면 할미 속에 불이 난다. 울지 마라. 너희 아비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회사에서 못된 놈들한테 누명을 쓰여서 내쫓기고 나서 속병이 나서 술을 먹다가 몹쓸 짓을 한 거였지. 아무리 그래도 제 처랑 자식은 챙겨야지 그게 도리지. 그런데 그 도리를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다. 그 못된 놈이 제 어미랑 자식한테 끝내 정신 차리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갔다. 그래도 너무 미워만 하지는 말아라. 나쁜 놈이지만 불쌍한 놈이야. 라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우리 이제 울지 말자. 울지 말고 너랑 나랑 살자. 응? 너희 엄마는 새 출발하고 살라고 잊어주자. 라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난 할머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할머니 나 마음 굳게 먹어. 내가 얼른 커서 할머니 호강시켜 줄게. 알았지? 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둘만의 세상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학교에서 서류를 내주는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슈퍼를 하셨는데 제가 번 돈은 저보고 모으라고 하시면서 생활비를 드려도 번번이 돌려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며 할머니가 돈이 많다고 하셨어요.
술에 취해 슈퍼 앞평상을 차지하고 있어 못 오는 손님들이 많긴 했거든요. 그러다 동네 사람들과 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런 아버지가 없는 슈퍼의 매출은 전보다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꼬마 애들도 더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졌으니까요.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는 했지만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출판사였는데 어찌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쉽게 못하고 제가 맡은 일에서 트집 잡히고 싶지 않아 일만 했죠. 그러다 사무직원 몇 분과 말을 트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성희 씨 보면 일머리도 있고 야무진 게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는 게 어때? 일하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 나중에 후회 안 할 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산업체 전형으로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회사와 그리 멀지 않았고 전문대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더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우리 아가가 대학생이 되다니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등록금을 생각하면 허리띠를 더 붙들어 매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대이긴 했지만 사회의 보탬이 되고 저처럼 부모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어설픈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헐레벌떡 들어가 강의를 듣고 밤늦게까지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했지만 좋았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2년을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더 공부를 해야 하긴 했지만 아무렴 어떠랴 싶었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4년제 편입을 해학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욕심도 생겼죠. 그러자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을 하며 이리저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학교 조교를 하고 있는 학교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자신도 겪은 일이라 그런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갈 수 있는 4년제 야간대학을 찾았고 편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2년제 졸업 후 거쳐야 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한에서 이었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패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기특했던 건지 선배는 졸업 후에 그때도 간혹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 밥을 먹자고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 밥을 먹고 영화도 보며 머리를 식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저는 정이 들더군요. 딱히 사귀자 어쩌자 말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걸으면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입도 맞추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재미없는 사람들이라 연애는 어찌했냐고 묻는 주변의 말에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들만의 낭만과 로맨스가 있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시시해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나름 따뜻하고 포근한 연애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우리 부모님이 만나고 싶으시대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자라고 대답은 해놓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머니와 저뿐인 가정 환경이 선배의 집과는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이 날 좋아하실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마도라며 그저 씩 웃더라고요. 그 미소를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못된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이 떠올라 아찔하기도 했지만 일단 부딪혀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포기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는 일부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약속한 날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데리러 온 선배와 발걸음을 뗐습니다. 가는 내내 손까지 떨며 갔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선배의 따뜻한 손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손 때문에 그 떨림을 감수하고자 했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게 선배 집 앞에 도착해 깊이 숨을 들이키고는 문을 여는 선배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나와 저를 맞아주셨고 어머님이 어서 오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밝은 미소로 반기는 어른들은 할머니 빼고는 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왜 그렇게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간 집안에는 온 가족이 모두 미소를 띠며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막을 새도 없이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놀라 얼른 닫고 어색하게 웃으며 선배를 봤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않고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 눈에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아이고 아기네 아기야 이렇게 예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나까지 마음이 아프네라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는 눈물을 흘리다 쑥스러움에 웃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곁에서 아이고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라며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아버님 저는 더 크게 웃고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제가 뭘 덜 먹을까 싶어 마주 앉아 계속 챙겨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에 왜인지 모르게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달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넘겨 먹으면서도 어머님이 주시는 걸 다 널쭉널쭉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밥을 처음 먹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는 아버님이 하시고 후식 과일을 먹기 위해 어머님이 준비를 하시기에 좀 민망해 과일이라도 깎을까 싶어 주방에 기웃거렸더니 손님 앉아서 쉬세요. 우리 집은 사위는 100년 손님 며느리는 1000년 손님이야 앞으로도 내 집 주방에는 들어올 생각 마라 너희들끼리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까지 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보통의 시어머니들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벌써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 저를 데리고 선배는 거실로 향해서는 이리 와서 앨범 볼래 나 어릴 때 되게 귀여웠는데라며 사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님이 내오신 차와 과일을 앞에 두고 설거지를 마치신 아버님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할머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충 눈치는 찼죠.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선배의 부모님을 보며 처음 뵐 분들인데도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가식으로 만들어진 따뜻함은 아니라는 게 그냥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들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결핍이 다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선배의 따뜻한 손이 좋아 따라온 곳에서 더 따뜻한 어른들을 만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간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사연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편입 준비한다며 혹시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니라고 물으시기에 아직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라며 웃었더니 그래 그럼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우리는 좀 일찍 해도 괜찮아 우리 세연이 좀 데려가라 우리가 집이며 등록금이며 다 보태줄 테니까. 데려가 이 녀석이 너 자랑을 어찌나 하든지 이대로 두다간 상사병 나서 큰일 나겠어 그 값으로 성의 학비도 우리가 보태줄게 이라며 제 손을 잡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부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줄 테니 받아달라는 그런 부탁은 세상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첫눈에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선배의 집에서 나오며 선배에게 나 꿈꾸는 것 같다. 나 진짜 선배 부모님 말씀대로 해도 될까? 나 꿈꾸는 거 아니야.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뭐 별거 있나 성이 너가 좋은 사람이고 너랑 가족이 되길 내가 원하고 우리 부모님도 너가 마음에 드신 거지라며 묻고 말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 집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팔에 얇은 팔찌를 채우며 나랑 결혼해 줄래라며 무심히 묻는 선배의 말에 단숨에 응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할머니께 할머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라고 말해버렸죠. 할머니는 나갔다 들어와서는 들떡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마치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 다녀와 자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됐다. 우리 성인을 그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라면 됐어. 그래도 너무 다 받으면 안 되지. 할미가 우리 손녀 시집 갈 때는 해놨어. 그건 걱정 말고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순간 할머니가 홀로 남을 생각을 하니 들떴던 마음의 바람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이뿐이었는데. 제가 시집 가버리면 할머니 혼자 외로우실 테니까요. 고민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다고 선배를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선배와 통화를 하는데 마치 제 속을 꿰뚫어라도 보듯이 선배가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지내시자고 혜성이 너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한다는 게 아까 나도 너무 떨어서 깜빡해. 어머니랑 아버지는 본인들이 같이 지내시겠다는데 그건 할머니가 너무 불편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무슨 복인가 싶더라고요. 혹시 사기 당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선배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나 진짜 이렇게 다 받아도 돼.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선배는 막 웃더니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자고 한 게 제대로 먹혔네. 부모님 만나기 전에 결혼하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더니 성희야 너는 다 받고 누려도 돼. 너한테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나는 너처럼 살이 밝고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한테 내가 얼마나 배우는 줄 알아. 그런데다가 착하기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쁘기까지 하잖아. 너는 다 받아도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여도 좋았습니다. 그 말들에 제가 아팠던 마음들이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선배네 부모님은 무역업을 하셨는데 수완이 좋은 아버님이 어머님과 처음부터 함께 일으키셔서 직원이 15-16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일본과 중국에 오고 가시며 바쁘셔서 선배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외로워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잘 챙기셔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도 외롭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마음에 품으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우연히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나간 봉사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4년제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도 전문대를 먼저 왔던 건 교수님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편입 후 대학원에 진학하며 교수님 조교로 학교에 출근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가 편입에 대한 조언을 위해 과 사무실에 찾았을 때 가슴이 뛰더랍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제가 굉장히 당차고 야무지더래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고 같은 분야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 더 같이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나서 저의 가정사를 듣는 순간 미래를 더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공백을 메꿔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전화로 선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썼을 뿐인데 그런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고 저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는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선배의 말을 전하며 할머니 괜찮으실 때 인사하고 싶대요라고 하니 할머니는 이 할미가 너한테 짐이구나.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지금 살던 대로 살고 싶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 살면 되지. 가끔 들여다봐줘. 할머니는 그거면 돼.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오라고 해. 궁금하다. 우리 손주 사위가 누군지라고 하셔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울어버렸죠. 할머니 혼자 남으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선배는 그 다음 주말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반듯한 사람이 우리 성이 짝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 할미는 이 집이 아니면 불편해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내 걱정은 말라고 전해줘요라고 하시면서 선배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선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로 넘기더니 나중에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면서 할머니 벌써 이렇게 정이 들어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쩌죠?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선배의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저는 몇 번 선배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게 되었다. 보다 제가 가고 싶었죠. 너무 좋은 선물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마음으로 선배네 부모님을 자꾸 뵙고 싶었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저에게 선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우리 성희가 앞으로 고생이야 엄마가 못 가르치고 아들을 보내서 미안해라고 웃으시는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이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에 계시는 모습은 눈물이 날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리웠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다 5번째쯤 선배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선배는 학교에 있었고 아버님은 거래처 사람과 만나시느라 안 계셔서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죠. 성희야 엄마가 이런 얘기에서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 혹시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언젠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기억나는 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모습에서 엄마를 느껴서 너무 좋다고도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어머님은 너무 영광이다. 우리 성희의 좋은 기억 속의 모습과 엄마가 닮아서 앞으로 엄마가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줄게 엄마 더 좋아해 줘야 해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어머님의 눈 속에 고인 눈물을 본 저는 마음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릴 적부터 아픔 없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베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편입에 성공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중국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겨 상견례를 미룬 대신 선배와 저는 서로의 집을 자주 오고 갔습니다. 선배는 할머니를 좋아했고 저는 어머님을 좋아했으니까요. 선배는 어느새 저희 할머니를 갑순씨라고 부르며 꽃도 사드리고 화투도 같이 치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선배가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일어서면 할머니 얼굴에 아쉬움이 티가 날 정도로요. 그런 할머니께 선배는 갑순씨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라면서 놀릴 정도로 살갑게 지냈습니다. 저는 저대로 어머님과 시장도 가고 백화점에 쇼핑도 가고 근처 공원에 산책도 다니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딸이랑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며느리랑 다니는 게 더 좋다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도 좋았죠. 엄마랑 쇼핑 다녀왔다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거든요. 할머니는 슈퍼에 계시느라 그런 소소한 시간을 내시지는 못하시기도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시간을 누릴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집에 더 가까워지고 나서 상견례를 할 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아버님의 일이 잘 마무리됐고 저희는 드디어 상견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날을 위해 옷도 새로 장만하셨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와 백화점에 가 쇼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도 안 했던 지난 날이 후회될 정도였죠. 할머니 얼굴에 화장도 해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만나는 거라 그런지 더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고급 한정식당에 가본 건 처음이라 할머니는 문에 들어서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내를 받아 들어선 방 안에는 선배와 부모님 그리고 낯선 여자분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일단 인사를 하고 들어서는데 할머니가 손을 떠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여자분도 저희 할머니를 보시더니 눈물부터 흘리시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여자분에게 애미야 너가 여기에 어떻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라고 묻는 제 말에 그 여자분은 성희야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살아있어서 너무 안 나타나서 난 죽은 줄 알았지 아이고라며 할머니가 우시자 어머니 제가 그 사람 먼저 갔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사는 꼴이 말이 아니어서 어머니께 가지도 못했어요. 라면서 엎드려 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은 어머니는 성희야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내 어머님을 10년 전쯤부터 알고 지냈어. 우리 사무실 밑에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거든. 자주 가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것저것 묻다가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너희 집 사연이랑 너무 비슷해서 내가 다시 확인했다가 아이 이름이랑 할머니 성함이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나왔어. 혹시나 아니어도 그냥 이모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서 다행이다. 우리 성이 시집 가는데 엄마도 아셔야지라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엄마라고 부르며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죠.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이가 이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살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선배 부모님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어머님은 꼭 안아주시면서 할머니 제가 며느리분 쭉 지켜봤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에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잘 사는 모습만 보시면 돼요. 저희 아들이 할머니 너무 좋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 감사해요. 부족한 아이 예뻐해 주셔서라며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찾은 상견례장은 어색함은커녕 반가움에 뒤엉켜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엄마는 저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시더니 어머니 너무 그대로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라며 울음 섞인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자 눈물만 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람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좀 먹지 왜 이렇게 말라서 그놈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살 좀 쪄야지라며 어머니 어깨를 쓸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처음에 숙식 제공이 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져 그만두셨지만 가진 돈이 별로 없어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일하시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과 말을 트게 되어 알고 지내셨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랑 사돈이 돼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못 나올 뻔했는데 어머님이 더 늦기 전에 만나서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을 하라고 하셨다면서 그 말에 용기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제 은혜인이셨습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것도 모자라 진짜 엄마를 찾아주시다니요.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희와 같이 자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밤새 나눴습니다. 엄마에게 왜 새 출발을 하지 않았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엄마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만큼 제 눈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미운데 좋을 때는 너무 좋았었나 봐요. 라며 씁쓸히 웃으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엄마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손을 잡고 걷는데 엄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 콧노래를 들으니 마치 제가 6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연락하고 지내 알았지라고 하니 엄마는 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너희 엄마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어. 지금도 식당에 딸린 방에서 혼자 지낸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니. 이제 너도 시집 가는데 너희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몇 번 저희 집으로 오셨고 얼마 뒤 짐을 챙겨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잘됐다고 하시면서 선배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할머니 뺏겨서 어쩌니라고 하시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만나고 좋은 시부모님의 다정한 남편이 생기는 일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편입시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때도 할머니와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신 어머님은 붙으면 축하 파티하고 떨어지면 위로 파티하자라고 하시면서 잔치상 같은 상을 차리셨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축하 파티가 된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시며 좋아하셨죠. 제가 사회복지사 합격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나 교수 임용 때는 할머니네 가서 파티해주세요라며 할머니를 조르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그러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행복은 흔들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0년이 지났을 때였죠. 무조건 제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휴직을 하고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고생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시며 저를 어떻게든 쉬게 하려고 하셨죠. 본인은 환자시면서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님 자주 찾아뵈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서 우는 저를 남편은 당신이 먼저 지치겠어 너무 힘 빼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프시면서도 저와 아이들 걱정이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대신해 슈퍼를 하고 계시는 엄마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저랑 교대로 병원에 자주 오셔 제발 살려주시라고 세상의 모든 신께 빌었지만 어머님은 첫눈 오는 날 창밖 하늘을 보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변 장기에 전이가 되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도 많이 괴로워하셨죠. 그렇게 웃음이 많으시던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눈이 오네 좋다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 아버님을 챙기러 시댁에 갔다가 주방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요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꽃을 사서 어머니께 가곤 합니다. 갈 때마다 눈물바람이라 남편이 우리 엄마 아시면 또 나만 혼나 그만 울어라며 본인도 눈물을 훔치곤 하죠. 더 이상 어머님의 주방에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은 이제 내 주방이다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밥상은 아버님이 차려주세요. 물론 제가 가져간 엄마 반찬이랑 제 반찬이기는 하지만 절대 며느리인 제가 주부 주방에 갖는 걸 못하게 하시죠. 저도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며느리에게 그러려고요. 어머님께 배운 사랑 그대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부족한 제가 잘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부터 시작이니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시어머니 노릇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요 잘할 수 있겠죠. 저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 자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